이번에는 기사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 소식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거의 다 끝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쏟아지는 이야기들 저희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였고요. Microsoft Sony seal $75 billion Activision deal. MS 게이밍의 필 스펜서 대표가 현지 시각으로 한 16일쯤이었습니다. 소니와의 콜 오브 듀티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필 스펜서는 이번 서비스 계약이 구두 합의가 아니라 구속력을 가진 계약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킥박스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라이벌인 소니가 게임 회사의 가장 인기 있는 타이틀인 콜 오브 듀티의 라이선스에 서명했다라고 밝히면서 무려 750억 달러에 달하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마무리하는 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18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두 게임 대기업 간의 휴전을 알린 건데요. 이번 계약이 인수에 대한 소니의 가장 큰 불만을 해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소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콜 오브 듀티를 자사 엑스박스 게임 콘솔에 좀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해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CMA와의 합의도 지금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MS는 법원에서 유리한 판정을 끌어내고 소니와의 협상까지 지금 도달을 한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려는 소식 계속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은 이 반독점 규제 이슈였습니다. 여러 경쟁 당국에 있는 이제 기관에서 아무래도 이 기업, 대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시장에 미칠 독점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었는데요. 이 허들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이죠. EU 같은 경우에는 두 기업의 인수합병 승인을 했었고요. 이어서 영국이 거부를 했었지만 이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현재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남아 있었는데요. 미국 규제 당국인 FTC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으나 법원에 결국에는 이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 부분 역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즉 독과점 이슈에 대한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쐐기를 받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엑스박스라는 콘솔 게임과 소니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콘솔 게임 간의 경쟁이 가장 큰 주목되고 있는 이슈였습니다. 시장에서 우려를 표했던 부분도 바로 소니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고요. 만약에 소니가 경쟁력을 잃게 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경쟁력이 너무나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의식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여러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번에 결국에 가장 큰 경쟁자인 소니와의 협력에 들어갔다. 즉, 소니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보유하게 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대표 게임입니다. 콜 오브 듀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 독과점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번 소니와의 제휴를 통해서 더 이상 독점 기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더 이상은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책임자입니다. 필 스펜서가 16일 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한 뒤에도 이 플레이스테이션, 즉 소니의 콘솔 게임기에서 콜 오브 듀티를 유지하도록 소니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소니와도 사실상 하회에 들어간 상황이면서 이제는 완전히 인수합병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자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상황,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에도 일본 닌텐도사와 10년간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여러 경쟁 업체들, 독과점 우려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오히려 FTC가 이 코너에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규제 당국인 FTC 입장에서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인수합병조차 제대로 독과점 이슈를 적발해내고 막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독과점 이슈가 시장에 형성해 나가고 여러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닐 수 있다라는 반론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좁아진 FTC의 입장에서 과연 향후 독과점 이슈에 대한 규제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 역시 뜨거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C까지 언급을 해주셔서 관련된 뉴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리나칸이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과 맞서다, 그리고 끝에는 losing, 패하다라고 제목이 떴습니다. FTC 위원장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법정 패배는 합병을 막기 위한 그녀의 싸움에서 또 다른 좌절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네, FTC, 연방거래위원회라는 뜻이고요. 줄여서 FTC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독점 규제 기관이고 한국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이끌고 있는 이제 수장이 바로 리나칸이라는 여성입니다. 나이가 1989년생, 34살밖에 되지 않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FTC를 이끌면서 빅테크 기업,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과 맞붙고 있는 이제 규제 기관으로서의 주목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자, 그녀는요, 예일대 로스쿨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시절 아마존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독과점과 관련된 아마존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아마존 저격수라는 이름으로 대학원생일 때부터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랬죠. 리나칸이 컬럼비아대 교수로 일하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의 발탁을 받아서 FTC 위원장으로 2021년에 취임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 이후로 기존에 이어왔었던 이런 독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굉장히 강하게 관철해 왔었고요.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FTC의 규제의 칼날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든지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 같은 CEO들이 과연 이 FTC와의 싸움을 계속해 왔었는데요. 이러한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오던 리나칸이 오히려 지금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TC의 리나칸 위원장의 임기는 바이든 정부의 임기와 거의 같은 24년 말인데요. 그 막판에 달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연전연패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월입니다. 메타의 이제 VR 피트니스 회사 위뜨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FTC는 역시 또 규제에 대한 문제, 바로 독점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거부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법원의 판결로 거부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메타의 인수는 결국에 확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같은 경우에도 FTC에서 굉장히 깊이 봤었던 기업 인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미디어 업계, SNS의 영향력 너무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결국에 이 부분 역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무사하게 인수하면서 여기에서도 FTC에 좀 실책, 좀 패배가 있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찍은 사건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를 인수하는 것 또한 법원 판결로 FTC의 문제 지적엔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는 FTC, 결국에 코너에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국회에서 출석한 리나칸 위원장이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FTC가 어떤 근거로, 어떤 전략으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정보들을 공개하라,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나가겠다라는 국회 쪽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좁아지고 있는 FTC의 입지, 리나칸의 위기가 어디로 이어질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리나칸 위원장은요, 오픈 AI에 대한 감찰도 시작했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는 챗GPT를 만든 회사입니다. 자, 챗GPT가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의 CEO가 직접 감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냈었는데요. FTC가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현재 반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독과점 이슈를 검증하는 FTC에서 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오픈 AI를 감찰하냐를 놓고 벌써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이미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FTC에서 부정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미국의 독과점 정책,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리나칸 위원장이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는 것, 중요한 기업 이슈에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FTC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지는 저희가 쭉 지켜보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이슈로는 블리자드 이슈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연합뉴스의 기사였고요.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코리아 모델 Y 국내에 출시하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킥박스 보도록 할게요.
기자님, 이번에 모델 Y 얼마까지 이제 오면은 구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저는 예전부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었는데 저의 아내가 전기차는 아직 이르다. 충전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은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직 사려는 직접적인 검토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정도의 가격이 오면은 그래도 좀 구매 의향이 생기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코리아가 후륜 구동 기반의 모델 Y를 국내에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랑 현재 테슬라에서 진행 중인 추천 프로그램 할인 혜택까지 적용을 받게 되면요. 가격이 4천만 원 후반에서 5천만 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참고로 모델 Y는 패밀리카로서 안전성은 물론이고 그 품질이랑 실용성을 인정받아서 세계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기억이 나는 게 테슬라 CEO가 지난 1분기 주주총회에서 모델 Y가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될 거야 라고 자신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1분기 모델 Y가 전기차 최초로 내연기관차를 제치고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고요. 이번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이 되고 주행 보조 기능, 이 오토파일럿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모델 Y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일단 가격을 확 내렸다라는 부분에서 한국 시장도 술렁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주말에 좀 바빠서 뉴스를 못 챙기고 있었는데 가까운 지인분들이 연락을 오셨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Y를 이렇게 싸게 내놓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의를 오히려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역시 주말에 가장 큰 화제, 모델 Y가 정말 싸게 한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자,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기가팩토리 상하이죠.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모델 Y 모델이 이제 국내에서 살 수 있다,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인데요. 자, 대한민국 기준으로는요, 5,700만 원 이하 자동차의 전기차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100% 지급됩니다. 그럴 경우에 68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3와 모델 Y라는 두 개 모델이 대표 모델이죠. 그중에서 모델 Y는 모델 3보다 조금 더 비싸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패밀리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가격이 기존에 7,800만 원에서 8,500만 원 선까지 높은 가격, 이게 바로 가장 큰 판매 걸림돌이었는데요. 모델 Y가 이번에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중국산 자동차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5,699만 원, 즉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딱 그 가격에 맞춰진 모델이 들어오는 셈인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와 여러 가지 중국에서 가까이 가져오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 줄어들겠죠. 이러한 것들 다 감안해서 바로 이 저렴한 모델이 한국에 출시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고가에다가 보조금을 다 받을 경우에는 4천만 원 후반대, 많으면 5천만 원대 초반대여도 충분히 모델 Y 모델, 비싼 모델을 살 수 있게 된 기회가 온 만큼 많은 전기차 관심을 가진 사람들 또는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들이 지금 예약 구매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시장에 미칠 영향 얼마나 클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일론 머스크가 지난 주주총회에서 모델 Y가 올해 가장 많이 팔릴 차다라고 확신을 했었던 것인지 이번에 그 전략이 발표된 셈입니다.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제조차들의 전기차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이 자동차들이 바로 이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 모델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모델들이 저렴한 가격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과연 한국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는 중국산 전기차가 한국에서 12,727대가 수입이 됐었는데요. 그 전년 대비 154%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이만큼 중국차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든 상황에서 테슬라라는 세계 1위 공룡이 들어온다는 상황, 과연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 모델 Y의 흥행이 테슬라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큰 기여를 할지 등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아내분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 Y에 이어서 새로운 모델의 출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트위터입니다. 기가팩토리에서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이 제작됐다라는 트윗이 올라왔고 축하합니다. 테슬라 팀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답변
댓글이 있었습니다. 2019년 머스크는 이 각진 미래형 픽업 트럭의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했는데 테슬라가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생산이 계속 지연이 됐었는데 올해 초에 머스크는 이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게 2024년 내년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이버 트럭 2020년 모델 Y 이후에 테슬라의 가장 큰 신차 출시인데 이번 시너지 효과 얼마나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종의 전기차 업계에 게임 체인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이제 VR 기기죠. 비전 프로라는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폼팩터를 공개했었습니다. 물론 이 사이버 트럭이 자동차의 일부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의 테슬라의 자동차, 전기차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픽업 트럭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큰 차량이 잘 팔릴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북미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넓은 큰 자동차가 인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번에 테슬라가 출시할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잘 팔릴 것인가 굉장히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2019년 일론 머스크가 깜짝 발표한 모델 바로 사이버 트럭입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테슬라가 만든다라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역시 개발이 쉽진 않았나 봅니다. 이르면 2021년에서 늦어도 2022년에는 만들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약속과 달리 생산이 계속해서 지연돼 왔었습니다. 결국에 소비자들도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고요. 그 사이에 GM이나 포드가 만든 전기차 픽업 트럭들이 오히려 더 인기를 끌면서 테슬라에게는 압박을 가해가는 분위기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그렇게 심기일전에 오던 테슬라가 드디어 칼을 뽑아드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공식적인 생산을 알리는 트위터를 올리면서인데요. 앞서 보신 대로 기가팩토리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공장에서 이처럼 이 픽업 트럭과 그거를 생산하는 수백 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함께 한박 웃음을 짓는 사진을 올리면서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본격적인 생산은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연간 판매량 일론 머스크는 이게 본격적으로 생산된다면 25만 대에서 50만 대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자, 그럴 경우 현재 연간 150만 대 가량의 전기차를 팔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왔으나 전기차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서 어찌 보면은 중국산 전기차들의 공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차 기업이죠.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GM, 포드와 같은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면서요. 오히려 테슬라에게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도 키워왔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여러 가지 대응을 해왔습니다. 먼저 가격이나 전략을 통해서 압도적인 1위 전략 계속 고수해 왔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새롭게 출시되는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이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먼저 당초에는 39,900에서 69,900달러 정도의 가격선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격이 지워져 있는 상황인데요. 무려 4년 전에 공시했던 가격이다 보니까 현재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등을 감안했을 때 가격은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과연 실질적인 판매 가격이 얼마로 형성되느냐도 중요한 판매량을 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요. 먼저 도이치뱅크에서는요, 올해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2,000대가량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늘려나갈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기존의 테슬라 고객들이 본인들의 테슬라의 차량을 팔고 사이버 트럭으로 건너갈 것인지 아니면 사이버 트럭이 그간 테슬라를 선택하지 않았던 신규 소비자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여러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가 한국에서는요, 이처럼 가격 인하 전략, 그리고 미국에서는 신규 게임 체인저의 등장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전략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다뤄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